2025년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한 기업 대표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할 금액은 600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의 발언이었다. 600조 원. 이 숫자는 2019년 처음 발표되었을 때 120조 원이었다. 불과 6년 사이 5배로 뛰어오른 투자 규모. 박 대표는 계속 말을 이었다.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 하면 공장을 짓고 장비를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시기를 놓칩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즉각 답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전력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필요한 전력은 15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10개 이상의 전기가 한 곳에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전력은 60% 수준, 나머지 40%를 어디서 끌어올지 아직 해법이 없다. 송전망을 깔려 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발전소를 새로 짓자니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둘째, 투자 규모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셋째, 이 문제가 더 이상 기업의 일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의 문제가 됐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된다. 왜 6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왜 기업 혼자서는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한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인지.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기 바란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1장. 왜 지금 국가 전략인가? 챗GPT의 2023년 11월 출시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인공지능 모델의 작동 방식은 전통적 소프트웨어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연산력과 메모리 용량을 요구한다. 엔비디아 H100 GPU에는 80GB의 HBM이 탑재된다. H200 모델에는 141GB가 들어간다. 블랙웰 울트라는 192GB에서 288GB로 용량이 확대됐다. 베라로빈 울트라는 2027년 출시를 목표로 1TB, 즉 10024GB를 지향하고 있다. AI 가속기 한 대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이 2년 주기로 3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AI 수요 지속성의 핵심은 학습과 추론이라는 이중 구조에 있다. 학습 단계는 방대한 데이터셋을 처리해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수천억 개의 변수를 조정하며 GPU와 HBM을 24시간 풀가동시킨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진짜 수요 폭발은 추론 단계에서 발생한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 실제 서비스를 구동하는 단계다. 사용자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코드를 작성한다. 이 모든 추론 과정이 막대한 연산과 메모리를 소비한다. 챗 GPT 하나를 운영하려면 수만 대의 GPU가 동시 작동해야 한다. 수억 명이 동시 접속하면 필요 GPU 대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학습은 일회성이지만 추론은 서비스가 지속되는 한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추론 수요가 학습 수요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픈 AI뿐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아마존의 자체 AI 모델이 모두 서비스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전 제품군에 통합하고 있다. 금융권은 AI 상담원을, 의료계는 진단 보조 시스템을, 제조업은 공정 최적화 엔진을 도입한다. 추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추론 확산은 곧 메모리 수요 확산을 의미한다. 모델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HBM이 필요하다. 실시간 응답 속도를 보장하려면 메모리 대역폭이 넓어야 한다. HBM은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대용량과 고속을 모두 갖췄다. 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부상한 이유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오픈AI 샘 올트먼은 한국 기업들의 2029년까지 월 90만 장 웨이퍼 공급을 요청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 생산 능력의 2배를 초과하는 물량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가격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모든 HBM을 주문 중이다. HBM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고난도 제품이다. SK하이닉스가
2013년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 초기에는 수요 부족으로 삼성전자가 2019년 사업을 철수했을 정도였다. AI 시대 도래와 함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2023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물량 기준 1% 미만이지만 매출 비중은 10%에 달한다. 고부가가치 구조를 입증한다. 2024년 D램 전체 시장에서 HBM 수익 기여도는 30%를 돌파했다. 2028년에는 전체 D램 시장에서 HBM 비중이 30.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HBM 시장 규모는 2023년 대비 2028년 316억 달러로 성장한다. 연평균 성장률 66.9%다. HBM 생산 확대에는 구조적 난제가 존재한다. 일반 D램 대비 제조 난이도가 극도로 높다. 수율 문제가 첫 번째다. HBM은 복수의 D램 칩을 수직 적층하는 구조다. 12단 제품은 12장의 칩을 쌓는다. 가층마다 TSV 공정으로 미세 구멍을 뚫어 수직 연결한다. 한 층이라도 불량이면 전체가 폐기된다. 12장 적층 시 불량 확률이 12배 증가한다. 일반 D램 수율 90% 대비 HBM 수율은 70% 안팎이다. 수율 현상에는 공정 안정화 시간이 필수적이다. 적층 난이도가 두 번째다. 칩 적층 시 정렬, 정밀도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미세한 오차도 전기 신호 전달을 방해한다. 적층 높이 증가는 열 관리 난이도를 높인다. 12단을 넘어 16단, 20단으로 진화하면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패키징 병목이 세 번째다. HBM은 적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GPU나 AI 가속기 칩과 나란히 배치해 단일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 초정밀 본딩 기술이 요구된다. 패키징 설비와 공정 능력 부족 시 아무리 많은 HBM을 생산해도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없다. 현재 패키징 능력이 HBM 생산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패키징 라인 증설에는 장비 도입과 공정 안정화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한국은 이 시장을 압도한다. SK하이닉스가 HBM3E 시장 90%를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AMD, 인텔, 화웨이 등에 납품한다. 미국 마이크론이 뒤늦게 진입했으나 점유율은 한 자릿수다. 수요 증가 속도를 보면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2025년 4분기 메모리 가격은 30% 상승했다. 2026년 초에는 추가 20% 상승이 예상된.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다. 재고는 17주 불량에서 2주 불량으로 급감했다. 시티그룹은 메모리 부족 현상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메모리칩 부족을 전 세계 구조적 인플라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게 된다. 생산 능력 확대는 공장 건설과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한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최소 3년이 소요된다. 부지 확보, 건물 시공, 클린룸 구축, 장비 설치,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양산 가능하다. 결정 지연은 곧 시장 기회 상실을 의미한다. 광노정 대표가 돈을 벌어서 투자하면 시기를 놓친다고 강조한 이유다. 선투자 후회수 구조가 불가피하다. 투자 규모는 한국 기업들이 단독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됐다. SK하이닉스 용인 투자는 600조 원이다. 삼성전자도 평택과 용인에 수백조 원을 투입한다.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에 243조 원을 투자한다. 인텔은 유럽에 137조 원을 쏟아붓는다. 공장 규모 확대와 첨단 장비 가격 급등이 투자액을 수백조 원 단위로 팽창시켰다. 원정률 상향으로 클린룸 면적이 50% 확대됐다.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은 청주 M15X 팹 6개 규모다. EUV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공정 미세화는 필요 장비 대수 증가로 이어진다. 용인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4기 팹을 순차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물가 상승률과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면 600조 원은 합리적 추정이다. 이 규모의 투자를 기업이 자체 자금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SK하이닉스는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 100% 보유가 의무다.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계열사 보유도 불가하다. 외부 자금 유치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최태원 회장은 이 문제를 정부에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에서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 없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 리스업도 예외 허용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50% 지분 보유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50%를 외부 투자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조성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참여 가능하다. 반도체 투자가 국가 대항전이 된 배경에는 각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TSMC는 미국 정부로부터 66억 달러 보조금과 50억 달러 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인텔은 경영난 중에도 미국 정부가 지분 10%를 확보하며 2대 주주가 됐다. 일본은 TSMC 유치에 11조 원을 지원했다.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도 11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국가 차원 반도체 자급자족 목표로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다. 반도체는 단순 산업재가 아닌 국가 안보 직결, 전략 자산이 됐다. 한국도 국가 차원 대응이 불가피하다. 개별 기업 우수성만으로는 인프라, 자금,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25년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이유다. 정부는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 투입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팹리스, 파운드리 10배 육성이 전략 핵심이다. 이것이 국가 전략이 된 이유다. 제2장 현장에서 드러난 기업의 현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의 발언은 현장 목소리를 대변했다. 저희가 볼 적에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당 기간 동안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기준 월간 디램 생산량 45만 장이다. 삼성전자는 65만 장을 생산한다. SK하이닉스 생산량은 삼성전자 대비 70% 수준이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다. 엔비디아 H200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제품을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한다. 2025년 2분기 기준 HBM3E 12단 제품 매출 비중은 HBM3E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영업이익 80조 원 달성이 전망된다. AI 메모리 호황 덕분이다. 이 호황을 지속하려면 생산 능력 확대가 필수다. 곽 대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 정도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팹 규모를 1.5배 이상 키웠고 거기다가 EUV의 첨단 공정을 위한 장비들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생산 능력과 생산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5배 급증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2019년 발표 당시 팹 1기당 30조 원씩 사기 총 120조 원이 예상됐다. 2025년 현재 1기 팹만 120조 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요인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인 특례시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 조정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도 120m에서 150m로 완화됐다. 클린룸 면적 확대는 투자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두 번째는 시장 환경 급변이다. 착공 지연 기간 동안 AI 붐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증했다. 최첨단 설비 도입이 경쟁력 유지의 필수 조건이 됐다. 세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 특성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지속된다. 2019년과 2025년 사이 물가는 지속 상승했다. 장비 가격과 건설비가 모두 상승했다. 4기 팹 건설 시점의 투자비는 현재 추산액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마지막 4기 팹 건설 비용이 최소 15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정기술 고도화로 장비 가격이 지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곽 대표가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는 타이밍이다. 확실히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버니까 그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팹을 짓고 장비를 놓고 생산하는데 토탈 3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미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놓고 나중에 거두고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이다. 투자 시점과 생산 시점 간 3년 이상 시차가 존재한다. 그 사이 시장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수요 폭증 국면에 생산 능력이 없으면 기회를 상실한다. 선투자가 필수다. 이익 발생 후 투자가 아니라 투자 후 이익 창출 기회가 생긴다. 이 투자를
기업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박 대표는 명확히 했다. 이제 이게 문제인 어려움이 초대형 투자를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손자 회사 구조다. 현행법상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 100% 보유가 의무다. 600조 원 전액을 자체 자본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 자금 유치에도 금산분리 규제로 제약이 크다. 최태원 회장은 이 문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에서 인정했다.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서 저희가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안은 구체적이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금융 리스업을 예외 허용한다. SK하이닉스는 50% 지분 보유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법인이 공장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에 장기 임대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50%는 국민성장펀드 같은 외부 투자로 조달할 수 있다. 초기 투자 부담이 감소하고 현금 흐름 관리가 용이해진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KNVIDIA 모델을 구체화한 것이다. 헤빅 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0조 원을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입한다. 엔비디아처럼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 나오면 그 과실을 세금 부담 변감 등의 형태로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곽 대표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전력과 용수 문제였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잘해주고 계시지만 전력화, 용수 전력과 용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오고 있는데 향후 혹시 또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기와 물을 소비한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2025년에만 11조 원을 투자했고 향후 4년간 누적 4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민 600조 원과 청주 42조 원을 합치면 SK하이닉스 단독으로 64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도 평택 캠퍼스 5공장 공사를 재개했다. 투자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도 2026년 12월 1기 팹 착공에 들어가 2030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국가산단에는 총 6기 팹을 건설 예정이고 현재까지 360조 원 투자가 계획돼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합산하면 1000조 원을 초과한다. 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규제 완화, 자금 조달, 인프라 구축이 동시 이행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생태계 전체의 동반 성장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트리니티 팹을 8,6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공동 구축 중이다. 트리니티 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첨단 반도체 개발용 미니 팹이다. 양산 라인과 동일 환경에 12인치 웨이퍼 기반 인프라가 갖춰진다. 2027년 상반기 오픈 예정이다. 트리니티 팹이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실증이다.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제 양산 라인에서도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기존에는 대기업 양산 라인에 테스트를 의뢰해야 했다. 양산 라인은 24시간 풀가동 중이다. 신제품 양산에 집중하느라 중소기업 제품 테스트까지 여유가 없다. 테스트 기회를 얻어도 순서 대기로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 사이 시장 기회를 상실한다. 트리니티 팹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소부장 기업들은 자체 개발 제품을 실증 테스트해 양산성을 검증할 수 있다.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소부장 협력사는 물론 연구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예약하면 즉시 테스트가 가능하다. 실증 성공 시 대기업 양산 라인 채택 확률이 급상승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트리니티 팹 효과가 명확해진다. 반도체 소재 개발 기업 A사는 신규 시가가스를 개발했다. 기존 제품 대비 공정 속도 20% 향상, 불량률도 감소했다. 대기업 양산 라인 검증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대기해야 한다. 그 사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면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한다. 트리니티 팹이 있으면
A사는 즉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양산 환경과 동일 조건에서 검증하므로 신뢰도가 높다. 테스트 성공 시 대기업에 채택 제안할 때 설득력이 커진다.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미 검증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채택까지의 소요 시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장비 개발 기업도 동일하다. 신규 증착 장비를 개발했는데 양산 라인 설치 전에는 성능을 장담할 수 없다. 트리니티 피앱에서 테스트하면 장비의 안정성, 수율, 생산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검증된 장비는 대기업 도입 시 리스크가 감소한다.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주기가 단축되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소부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생태계 전체가 가속화된다. 트리니티 피앱의 또 다른 효과는 인력 양성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인력들이 실제 양산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론은 학습했지만 실전은 모른다. 트리니티 팹은 교육 훈련장으로도 활용된다. 학생들이 실제 12인치 웨이퍼로 공정을 실습하고 장비를 다뤄본다. 졸업 후 현장 투입 시 적응 속도가 빠르다. 기업들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 스타트업의 최대 난제는 초기 자금과 실증 기회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검증 방법이 없다. 트리니티 팹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증을 거쳐 기술력을 입증하면 투자 유치가 용이해진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기업의 현실은 명확하다.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상실하고 투자하려 해도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투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생태계 전체가 동반 성장해야 한다. 트리니티 팹 같은 인프라가 소부장 기업의 속도를 높이고 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국가가 나선 이유다. 제3장 600조 투자라는 숫자의 의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떤 곳인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부지를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일반 산업단지에, 삼성전자는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한다. 이 지역에 건설될 반도체 팹은 총 10기다. SK하이닉스 4기, 삼성전자 6기 모두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 규모는 청주 M15X 팹 6개를 합친 크기다. 청주 M15X 팹 건설에 20조 원 이상이 투입됐다. 단순 계산으로 용인 1기 팹에 12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4기를 모두 건설하면 최소 480조 원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600조 원이 합리적 추정이다. 6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이는가? 투자 비용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첫째, 건설 비용이다. 부지 조성, 건물 골조, 외벽, 외부 시설이 포함된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건물과 구조가 다르다. 진동 최소화를 위해 특수 설계된 기초공사가 필요하다. 지하 깊숙이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운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진 구조물이다. 용인 1기 팹 건물만 해도 높이 150m에 연면적이 수십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건설비만 수조 원이 투입된다. 둘째, 클린룸 구축 비용이다. 클린룸은 반도체 공장의 핵심이다. 원지 입자 하나가 칩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다. 클린룸 등급은 공기 1세제곱미터당 입자 개수로 결정된다. 반도체 클린룸은 클래스 1 수준이다. 공기 1세제곱미터당 0.1 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가 1개 이하여야 한다. 일반 대기 대비 100만 배 깨끗한 수준이다. 클린룸 유지를 위해 24시간 공기를 순환시키고 필터링해야 한다. 천장 전체가 헤파 필터로 덮여 있고 바닥에는 그리드 구조 배기 시스템이 설치된다.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먼지를 바닥으로 밀어낸다. 클린룸 구축에는 수조 원이 투입된다. 셋째, 장비 도입 비용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 중 하나다. EUV 노광 장비는 한 대에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한다. 네덜란드 ASML만이 생산할 수 있고 주문해도 납품까지 2년 이상 소요된다. EUV 외에도 증착 장비, 식각 장비, 이온 주입 장비, 화학기계적 연마 장비 등 수백 종의 장비가 필요하다. 각 공정마다 장비가 여러 대씩 필요하다. 용인 1기 팹에만 수백 대의 장비가 투입된다. 장비 비용만 수십조 원이다. 넷째, 전력 인프라 비용이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용인 클러스터 전체에 15기가와트가 필요하다. 이를 공급하려면 변전소, 송전선로,
배전 시설을 필요하다. 공장 내부에도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비상 발전기, 전력 분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이 1초라도 중단되면 진행 중인 모든 웨이퍼가 폐기된다. 2중 3중 백업 시스템을 갖춘다. 전력 인프라 구축에 수조 원이 투입된다. 다섯째, 냉각 시스템 비용이다. 반도체 장비는 작동 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킨다. EUV 장비 하나만 해도 수십 킬로와트의 열이 발생한다. 클린룸 전체를 항온 항습으로 유지하려면 대규모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칠러, 냉각탑, 냉각수 순환 배관, 열교환기가 설치된다. 냉각 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온도나 습도가 미세하게 변해도 공정 수율이 저하된다. 냉각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수조 원이 투입된다. 이 5가지 항목을 합산하면 1기 폐배 120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4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600조 원은 과장이 아니다.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 SK하이닉스의 월간 D램 생산 능력은 70만 장 이상으로 증가한다. 현재 45만 장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 정도 생산 능력이 있어야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 가능하다. 이 투자를 실행하려면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력, 용수, 인력, 시간이 모두 정렬돼야 한다. 전력 문제가 가장 현실적 장벽이다. 유민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 필요한 전력은 15기가와트다.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약 1기가와트를 생산한다. 15기가와트면 원전 15기 분량이다. SK하이닉스만의 필요량은 약 6기가와트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연관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다. 현재 확보된 전력은 60%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34기가와트를 확보했고 나머지 23기가와트가 미확보 상태다. 삼성전자는 총 9기가와트 필요량 중 6기가와트를 확보했고 3기가와트가 미확보다. 원력 확보 방법은 2가지다. 인근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거리에서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끌어오는 것이다. 인근 발전소 건설은 지역 수용성 문제가 있다. 주민 반대 시 추진이 어렵다. 송전망 구축도 간단하지 않다.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까지 끌어올리려면 중간에 45개 지역을 경유해야 한다. 충남, 전북 등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난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 환경부 차관은 회의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호남 전력을 송전할 때 충남과 전북 등 송전선로가 만나는 45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력 문제는 반도체 투자의 발목을 잡는 가장 현실적 장벽이다. 자금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외부 생산 전력을 송전망으로 공급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 대통령은 향후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에서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긴다. 용수 문제는 전력 대비 해결 가능성이 높다. 용인 지역은 소원지가 비교적 가까워 용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장기적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은 초순수를 사용한다. 일반 수돗물을 여러 단계 정제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물이다. 초순수 생산 시스템도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600조 투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니다. 이 투자가 성공하려면 자금, 전력, 용수, 인력, 규제, 시간이 모두 정렬돼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계획이 흔들린다. 이 투자는 기업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제4장 전력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 반도체 공장의 전력 소비는 어느 정도인가? SK하이닉스 2000 M16팹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은 약 1기가와트다. 인구 50만 명 도시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 완공 시 필요한 전력은 15기가와트다. 인구 750만 명 도시의 전력 소비량이다. 서울 인구가 약 950만 명이니 서울에 준하는 전력이 한 곳에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4년 총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50기가와트다. 유민 클러스터만으로 전국 발전 용량의 10%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전력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다. 요민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이미 전력 소비가 집중된 지역이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으로 송전된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수도권 전력 수요는 한층 급증한다.
반도체 공정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 제조는 수백 단계 공정으로 구성된다. 각 공정마다 전력 소비가 발생한다. 도관 공정이 첫 번째다. EUV 장비는 극자외선 발생을 위해 플라즈마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한 대당 수십 킬로와트 전력이 소비된다. 팹 하나에 EUV 장비가 수십 대 설치되면 노광 공정만으로 수 메가와트가 필요하다. 식각 공정이 두 번째다. 플라즈마 식각 장비는 고주파 전력으로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 웨이퍼 표면을 깎아낸다. 한 대당 수십 킬로와트가 소비된다. 식각 장비도 수십 대가 가동되므로 전력 소비가 크다. 증착 공정이 세 번째다. 화학기상 증착 장비는 고온에서 가스를 반응시켜 방막을 형성한다. 챔버 내부를 섭씨 수백 도로 가열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전력이 투입된다. 이온 주입 공정이 네 번째다. 웨이퍼에 불순물을 주입하기 위해 이온을 가속시킨다.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전력 소비가 크다. 공정 장비 외에도 전력을 소비하는 부분이 많다. 클린룸, 항온 항습 시스템이다. 클린룸은 온도를 섭씨 22도, 습도를 45%로 유지해야 한다.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공조 시스템이 가동된다. 칠러가 냉각수를 순환시키고 공기 필터가 먼지를 걸러낸다. 클린룸 전체 유지에 수십 메가와트가 소비된다. 초순수 생산 시스템도 전력을 다량 소비한다. 일반물을 여과, 이온 교환, 역삼 투합, 자외선 살균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정제한다. 하루에 수만 톤의 초순수가 필요하므로 생산 시스템도 대규모다. 수 메가와트의 전력이 소비된다. 현재 수도권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기는 쉽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는 주민 반대로 수도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석탄 발전소도 환경 문제로 신규 건설이 어렵다. LNG 발전소나 열병합 발전소는 건설 가능하지만 용량이 제한적이다. LNG 복합화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0.5기가와트 수준이다. 15기가와트를 확보하려면 30기를 건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한다. 호남 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 솔라시도 등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 중이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까지 끌어올리려면 송전망이 필요하다. 송전망은 초고압 송전선로를 말한다. 전력을 장거리로 수송하는 일종의 전기 고속도로다. 문제는 송전선로가 여러 지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호남에서 용인까지 직선거리로 약 200km다. 중간에 충남, 전북 등 45개 지역을 지나간다. 송전탑 건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건강에 해롭다거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는 송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이호연 차관이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 문제였다. 호남전력을 송전할 때 충남과 전북 등 송전선로가 만나는 45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전망 구축 지연은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다. SK 하이닉스는 2027년 5월 1기 팹 준공을 목표로 한다. 2027년까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을 건설해도 가동할 수 없다. 정부가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선택지는 세 가지다. 송전망 확충이 첫 번째다. 호남 등 전력 생산지에서 용인까지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장점은 기존 발전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므로 발전량 증대만 하면 된다. 단점은 지역 주민 반대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상 문제, 환경 영향 평가, 경관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된다. 송전망 건설에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 2027년까지 완공하려면 즉시 착공해도 촉박하다. 또 다른 단점은 송전 손실이다. 전력은 송전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증가한다. 200km 송전 시 5%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15기가와트를 보내려면 실제로는 16기가와트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비효율적이다. 인근 발전소 신설이 두 번째다. 용인 근처에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장점은 송전 거리가 짧아 손실이 적다는 점이다. 공장 인접 발전소는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다. 단점은 건설 기간과 지역 수용성이다. 발전소 건설에는 5년 이상 소요된다. 주민 반대도 심하다. 수도권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LNG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수요 관리가 세 번째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 소비를 절감하거나 효율을 제고한다. 장비를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공정을 최적화한다.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일부를 충당한다. 공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인근에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 장점은 외부 전력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반도체 공정은 이미 최적화돼 있다. 전력 소비를 추가로 절감하기 어렵다. 장비도 최신 고효율 제품을 사용 중이다.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도 한계가 있다. 공장 옥상 태양광으로 생산 가능한 전력은 기껏해야 수 메가와트다. 15기가와트 대비 미미하다.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하면 단일 해법은 없다. 송전망 확충, 발전소 신설, 수요 관리를 모두 병행해야 한다. 송전망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하고 인근의 소규모 발전소를 보조적으로 건설하고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도 확대한다. 주민 설득을 위해 보상을 강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송전선로를 지하화하거나 해저 케이블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용이 증가하지만 주민 반대를 완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외부 생산 전력을 송전망으로 공급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 대통령은 향후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에서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를 운영한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동일 요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크다. 호남과 영남은 전력을 다량 생산하지만 수도권으로 송전된다. 수도권은 전력을 다량 소비하지만 생산량은 부족하다. 송전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한다. 장거리 송전일수록 손실률이 상승한다.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 도입 시 기업들은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남북권 반도체 벨트를 추진하는 배경에도 이 논리가 깔려있다. 광주, 부산, 구미는 모두 비수도권이다. 이들 지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설비가 있어 전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광주는 서남권 해상풍력과 솔라시도가 인근에 있다. 부산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깝다. 송전거리가 짧아 전력 손실도 적다. 정부는 남북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전력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들은 다른 고민이 있다. 인력 수급 문제다. 반도체는 고급 인력이 필수다. 석박사급 연구 인력, 숙련된 생산직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 지금도 경기 판교 이남에서는 인재 구인난이 심각하다.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면 인력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고급 인재들이 판교 이남 이동을 꺼리는 만큼 인재 유인책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남북권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감면한다. 처음 5년은 100%, 이후 5년은 50%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다. 연구 개발 인력이 밤을 새워서라도 개발을 매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대규모 투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주거단지, 학교, 병원 등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남북권으로 눈을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환영하지만 일부는 회의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현안을 지방 투자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부시킨 것은 아쉽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정부가 지방 표심을 의식한 지역 균형 발전의 지렛대로만 쓰려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 문제는 반도체 투자의 가장 현실적 장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600조 투자도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송전망 구축, 발전소 신설,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 2027년까지 전력을 확보해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전력이 산업 전략의 핵심이 된 이유다. 제5장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본질. 금산분리는 무엇인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한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금산분리제도의 원래 취지는 두 가지다. 첫째, 독점 폐해 방지.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할 위험이 있다. 계열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이 금융까지 장악하면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국은 1982년 금산분리 원칙을 도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산분리가 더욱 강화됐다. 재벌의 무리한 확장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다. SK 지주회사가 SK스퀘어를 자회사로 두고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둔다.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만들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법인을 만들 수 없다. 또한 금융계열사를 둘 수도 없다. 이 구조가 대규모 투자에서 문제가 된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600조 원을 투자하려면 자금에 조달해야 한다. 내부 유보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부 차입을 하거나 증자를 해야 하는데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제약이 크다. 최태원 회장은 이 문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만일 기업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자금을 유연하게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에서 이를 인정했다.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두 가지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금융 리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방안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한정에 적용된다. 의무제를 도입해 기간에도 한계를 둔다. 공정거래법을 직접 개정하지 않고 첨단 전략산업법이나 반도체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SK하이닉스가 5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나머지 50%는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운다. 이 특수목적법인이 금융리스업을 영위한다. 공장 건물과 설비를 소유하고 SK하이닉스에 장기 임대한다. SK하이닉스는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사용한다.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현금 흐름 관리가 용이해진다. 외부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의 펀드다. 이 중 50조 원을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입한다. 성공한 기업이 나오면 그 과실을 세금 부담 경감 등의 형태로 국민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 일본, 유럽의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자본과 협력해 첨단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측은 재벌 특혜 논란을 제기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렇게 비판했다. SK 맞춤형 규제 완화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더 많은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에 필요한 자금은 이익잉여금과 외부 차입,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명분을 이용해 지배주주의 배만 부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 한정한다. 일몰제를 도입해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해 남용을 방지한다. 지방 투자 조건을 붙여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첨단 산업 분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필요한 투자 규모도 막대하다. 기업이 내부 유보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유병서 예산실장도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첨단 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는 성격이 크다.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어 빠르면 연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산업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내부 자금만으로도 투자를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은
투자 규모가 수백조 원 단위로 커졌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해외 기업들은 금융자본과 협력해 투자 속도를 낸다. 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재벌 특혜 논란, 경제력 집중 우려, 금산분리 원칙 훼손 비판이 계속된다. 정부는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첨단 산업 육성과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다. 금산분리 완화는 43년 만에 변곡점이다. 1982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완화 논의가 구체화됐다. 이 결정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제6장 한국 반도체의 현재 위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현재 반도체 시장은 1강 2중 구도다. 1강은 미국이다. 미국은 원천 기술과 설계를 장악했다. CPU는 인텔과 AMD가, GPU는 엔비디아가, 모바일 AP는 퀄컴과 애플이 지배한다. 반도체 설계 도구인 EDA 소프트웨어도 미국 기업들이 독점한다. 유중은 한국과 대만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이다. DRAM 시장 점유율은 70%, 낸드는 5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한다. HBM 시장에서는 한국이 90% 이상을 생산한다. 대만은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이다.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9%를 차지한다. 2위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13%니 TSMC가 45배 앞선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첨단 공정에서도 TSMC가 선두다. 2나노 공정 양산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 한국과 대만은 강한 영역이 다르다. 한국은 메모리와 패키징에 강하다.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강하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TSMC는 AI용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서 협력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고 TSMC가 로직 칩을 생산하는 구조다. 한국의 약점은 시스템 반도체다. 패블리스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다. 미국이 CPU, GPU, FPGA 등 중요한 대부분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유럽은 MCU와 센서류에 강하다. 일본은 자동차 및 정밀 기계 분야, MCU와 이산형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범용 제품 시장을 공략한다. 대만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PC 시장에 강하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포지셔닝이 약하다. 독보적 기술도 없고 범용적 시장에서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도 없다. 파운드리도 배만에 밀린다. 패블리스 생태계의 병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EDA 도구 문제가 첫 번째다. 반도체 설계에는 EDA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레이아웃 모두 EDA로 한다. EDA 시장은 미국 3개 회사가 독점한다.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다. 이 3사가 전 세계 EDA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 패밀리스 기업들은 EDA 도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라이선스 비용이 매우 비싸다. 스타트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또한 EDA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설계 자체가 어렵다. IP 확보 문제가 두 번째다. 반도체 설계 시 모든 회로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다. 검증된 IP 블록을 가져다 조합한다. CPU 코어, GPU 코어, 메모리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등이 IP로 제공된다. 영국 ARM이 CPU IP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ARM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IP를 사용한다. 자체 IP 개발에는 수년이 소요되고 검증도 어렵다. IP 의존도가 높으면 제품 차별화가 어렵고 수익성도 저하된다. 인력 부족 문제가 세 번째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회로 설계, 아날로그 설계, 디지털 설계, 검증, 물리적 설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 중심으로 인력이 양성됐다. 시스템 반도체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학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교육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 기업들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영입하려 해도 처우 경쟁에서 밀린다. 미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한다. 고객 수요 확보 문제가 네 번째다. 패블리스 기업이 칩을 설계해도 판매처를 찾기 어렵다. 대형 고객사들은 이미 검증된 공급업체와 거래한다. 신생기업 제품은 신뢰도가 낮다고 본다. 실적을 쌓으려면 초기 고객이 필요한데 초기 고객을
찾기 어렵다. 악순환이다. 정부가 공공 수요를 활용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방, 공공기관이 국산 칩을 우선 구매하면 팹리스 기업들이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전략은 명확하다. 메모리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생태계를 총동원해 10배로 키운다. 구체적 방안은 5가지다. 메모리 초격차 유지가 첫 번째다. 차세대 메모리, AI 특화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첨단 패키징에 대규모 R&D를 투입한다. 2032년까지 차세대 메모리에 2,659억 원, 2030년까지 AI 특화 반도체에 1조 2,676억 원, 2031년까지 화합물 반도체에 2,601억 원, 첨단 패키징에 3,606억 원을 투자한다. 팹리스 육성이 두 번째다. 현재 팹리스 산업 규모를 10배로 확대한다. 수요 기업이 기술 개발을 견인하고 파운드리가 생산을 밀착 지원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한다. 차량용 MCU, 전력관리 칩 등 미들테크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한다. 공공펀드를 조성해 팹리스 IP와 팹리스 간 전략적 협력에도 투자한다. 상생 파운드리 설립이 세 번째다. 민관 합동으로 4조 5천억 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국내 팹리스 기업의 전용 물량을 할당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대만 TSMC 생태계처럼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밀착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다. 상생 파운드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 TSMC 덕분이다. TSMC는 팹리스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다. 설계만 하면 TSMC가 생산해준다. 소량 주문도 받아주고 기술 지원도 해준다.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설계에만 집중하면 된다. 초기 투자 부담이 없으니 스타트업 창업이 쉽다. 대만의 팹리스 기업이 많은 이유다. 한국은 이런 생태계가 없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지만 주로 대형 고객을 상대한다. 소규모 팹리스 기업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상생 파운드리는 이 간극을 메운다. 국내 팹리스 기업들에게 전용 물량을 할당한다. 소량이라도 주문을 받아준다. 시제품 제작을 저렴한 비용에 지원한다. 기술 자문도 제공한다. 팹리스 기업들은 이 파운드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실적이 쌓이면 대형 파운드리로 이전할 수도 있다. 상생 파운드리는 팹리스 생태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이 네 번째다.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 반도체를 국산화한다. 방사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소재부터 설계, 공정, 시스템까지 전주기 기술 개발에 나선다. 미사일, 레이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목적 반도체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국방, 원전, 금융망 등 국가 기관 인프라에 사용되는 칩은 국산 우선 사용 규범을 논의한다. 글로벌 1위 소부장 육성이 다섯 번째다. 네덜란드, ASML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업을 육성한다.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1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과 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전폭 지원한다. 한국 반도체의 현재 위치는 메모리 강국이다. 그러나 메모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스템 반도체까지 강해져야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된다. 정부가 내세운 세계 2강 도약 목표는 이를 의미한다. 메모리 1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미국 다음 가는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팹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인력 양성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생태계 전체를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강한 영역과 취약한 영역을 정확히 인식하고 취약한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다. AI 시대의 메모리 초격차는 엄청난 기회다. 한국이 HBM에서 90% 점유율을 가진 것은 역사적 행운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투자해야 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육성의 필요성도 명확하다. 메모리만으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보다 크다.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불안하다. 한국 반도체의 현재 위치는 기로에 서 있다. 메모리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에만 머물 것인가?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제7장 지방 반도체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려 한다. 광주, 부산, 구미를 잇는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이 핵심이다.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 반도체. 구미는 소재 부품 중심지로 육성한다. 남북권 반도체 전략이 제기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전력과 용수 확보가 수도권보다 유리하다는 점이 첫 번째다. 건주는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솔라시도가 인근에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아 아리백 달성에 유리하다. 부산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깝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 수원도 풍부하다. 송전거리가 짧아 전력 손실도 적다.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이 두 번째다. 수도권 집중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한다. 영호남 제조업의 버팀목이었던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미국 관세와 중국 추격으로 흔들린다. 지역 경제가 파격을 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 성장거리 비례요금제 도입 대비가 세 번째다.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 요금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생산지 근처로 이전할 유인이 생긴다. 남북권은 전력 생산지이므로 전기요금 경쟁력이 높다. 정부는 남북권의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주는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글로벌 패키징 기업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패키징 신규 수요가 기대된다. KAIST를 중심으로 GST, 전남대, 한전공대를 묶어 반도체 연합공대를 구성한다. 인력 양성 허브로 육성한다. 칩 제조사와 패키징 기업 간 합작 팹 건설도 지원한다. 부산은 전력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400억 원 규모의 8인치 SiC 실증 팹을 구축한다. 전력 반도체 지원단 설립을 검토한다. 도산대, 부경대, 울산과기대가 공동으로 전력 반도체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구미는 반도체 첨단 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소재 부품 기업의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실증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내 대학 간 연합교육과 산학협력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향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 투자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감면한다. 처음 5년은 100%, 이후 5년은 50%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투자 시 유연한 노동시간을 허용한다. 연구개발 인력이 밤을 새워서라도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대규모 투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주거단지, 학교, 병원 등을 조성한다. 종주 여건을 개선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고급 인재들이 판교 이남 이동을 꺼리는 만큼 인재 유인책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경기 판교 이남에서는 석 박사급 인재 구인난이 심각한데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인력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반도체는 고급 인력이 핵심이다. 석박사급 연구 인력, 숙련된 생산직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젊은 인재들은 수도권을 선호한다.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등 생활 여건이 수도권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소득세 감면이나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인센티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연구 환경이다. 반도체 연구 개발은 협업이 중요하다. 패블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기업, 대학, 연구소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수도권에는 이런 생태계가 이미 형성돼 있다. 판교에는 패밀리스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IT 기업들도 많다. 서울에서 가까워 고급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 여러 반도체 기업의 R&D 센터도 위치해 있다. 지방에 이런 생태계를 새로 만들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지방 투자와 결부시켰다. 지방에 투자해야 노동시간 유연화 혜택을 준다는 조건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이 나온다.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현안을 지방 투자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부시킨 것은 아쉽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정부가 지방 표심을 의식한 지역 균형 발전의 지렛대로만 쓰려 한다. 수도권 집중과
국가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 기업은 효율을 추구한다. 인력 수급이 쉽고 협업이 용이한 수도권에 투자하려 한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키려 한다.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남북권 반도체 전략에 가능성은 있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토지 비용이 저렴하다.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일부 기업이 움직일 수 있다. 특히 패키징이나 소재 부품 같은 분야는 지방 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인력 수급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연구 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남북권 반도체 전략이 성공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한다. 대학을 육성하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살고 싶다고 느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권 반도체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단순히 공장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전체를 첨단 산업 도시로 재편해야 한다.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의 8장. 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는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AI 시대의 메모리 수요 폭발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 SK 하이닉스 용인 600조 원, 삼성전자 수백조 원. 기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프라 구축, 남북권 벨트 조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는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전력 문제가 첫 번째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15기가와트 중 60%만 확보됐다. 나머지 40%를 어디서 끌어올지 해법이 없다. 송전망 구축은 지역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다. 발전소 신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027년까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을 지어도 가동할 수 없다. 인력 문제가 두 번째다. 반도체는 사람이 핵심이다. 석박사급 연구 인력, 숙련된 생산직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 지금도 수도권에서 인재 구인난이 심각하다.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인력 수급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현행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국내 최초의 반도체 대학원 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연간 300명 규모의 석박사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GST에는 글로벌 IP 기업 ARM의 ARM스쿨을 신설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400명을 양성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다. 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 2027년부터 공장이 가동되는데 인력은 준비되는가? 시간 문제가 세 번째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3년이 걸린다. 2025년에 착공하면 2027년에 준공된다. 그런데 그 사이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 AI 붐이 계속될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 반도체 업황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다. 지금은 호황이지만 23년 후에도 호황일 보장은 없다. 투자 시점과 생산 시점의 시차가 리스크다. 정책 정렬 문제가 네 번째다. 금산분리 완화, 주 52시간제 예외, 송전망 구축, 남북권 벨트 조성. 이 모든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계획이 흔들린다. 금산분리 완화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주 52시간제 예외도 노동계가 반발한다. 송전망 구축은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 남북권 벨트는 기업들이 소극적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능한가? 글로벌 경쟁 문제가 다섯 번째다. 한국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 TSMC는 미국에 243조 원을 투자한다. 미국 인텔은 유럽에 137조 원을 투자한다. 일본은 TSMC 유치에 11조 원을 지원하고 라피더스에도 11조 원을 투입한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모든 나라가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다. 한국이 투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렇다면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전력 인프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2027년까지 미확보 전력 6기가와트를 확보해야 한다. 송전망 구축, 발전소 신설,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보상을 제공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력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다. 대학 정원을 늘리고 반도체 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외국 인재 유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다. AI 붐이 계속될지 확실하지 않다. 과잉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리스크도 있다. 단계적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도체 전략은 계속돼야 한다. 야당과 협력해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생태계 전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다섯 번째다. 메모리만이 아니라 패블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모두를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성장해야 한다.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체크포인트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전략의 실행력이 강화된다. 2026년은 준비의 해다. 금산분리 완화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50조 원을 조성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을 착수해야 한다. 반도체 대학원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트리니티 팹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2027년은 실행의 해다.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을 준공해야 한다. 전력 15기가와트 중 최소 12기가와트를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대학원 대학이 첫 학생을 받아야 한다. 암스쿨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돼야 한다. 상생 파운드리 건설을 착수해야 한다. 2028년은 확장의 해다. 용인 1기 팹이 안정화되고 양산이 본격화돼야 한다. 부산 SIC 실증 팹이 완공돼야 한다. 상생 파운드리 건설이 50% 이상 진척돼야 한다. HBM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패블리스 산업 규모가 202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해야 한다. 2029년은 도약의 해다. 용인 2기 팹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생 파운드리가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이 20%를 넘어야 한다. 초부장 글로벌 1위 기업이 최소 3개 이상 배출돼야 한다. 2030년은 평가의 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10곳,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 연간 석 박사 인력 배출이 1000명을 넘어야 한다. 패블리스 산업 규모가 2025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해야 한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심해야 한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20%를 넘어야 한다. 이런 체크포인트를 매년 점검하고 미달 항목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행 없는 계획은 무의미하다. 매년 구체적 성과를 내야 5년 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가? 가능성은 있다. 한국은 메모리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HBM 시장을 90% 장악하고 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술력도 있고 생산 경험도 풍부하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국민성장펀드, 인프라 구축,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전력, 인력, 시간, 정책, 경쟁 5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흔들린다. 성공을 좌우할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 실행력이다.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 전력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정렬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2027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한국 반도체 전략의 성패는 앞으로 2년이 결정한다. 에필로그 2025년 12월 10일 회의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이 현장에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약속했다. 600조 투자가 공식화됐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 전력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는 것. 2021년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분기점에 서 있다. AI는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한국이 메모리를 공급한다. AI 시대에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을 잃는다. 이 논의가 왜 한국 산업의 분기점인가?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024년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다. 수출 4분의 1이
반도체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AI 시대의 주도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HBM 시장은 2028년까지 316억 달러로 성장한다.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면 수십조 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을 경쟁국에 매줘야 한다. 국가 간 대항전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더 이상 기업의 일이 아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이 걸린 문제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위상이 흔들린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를 잃게 되는가? 한국이 주저하는 사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빼앗을 수 있다. 기술 주도권을 잃는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 지금 투자해야 다음 세대 기술도 선도할 수 있다. 투자하지 않으면 기술 격차가 벌어진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 반도체는 소부장, 장비, 인력 양성 등 광범위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반도체가 약해지면 관련 산업도 무너진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 지금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600조 투자는 단순히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전력, 인력, 자금, 규제, 인프라, 모든 것을 정렬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2027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 성공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는 확실하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이미 선택의 구간에 들어섰다. 600조 원 투자는 단순한 설비 증설이 아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공급국으로 남을 것인지 추격국으로 밀려날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전력과 인력, 자금과 규제, 그리고 시간. 이 5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는다. 2027년은 준비의 마감선이다. 이 시점을 넘기면 선택지는 줄어든다. 반도체는 더 이상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다. 지금의 결정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